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들레즈의 12번째 강좌, 들레즈의 형상, 시네마 이론, 그러니까 영화 이론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들레즈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출간하고 거의 후기 작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거의 중반기를 넘어서서, 그죠? 1983년도에 시네마 1을 냈고, 1985년도에 시네마 2가 나왔습니다. 1의 제목은, 운동 이미지라는 거고, 2의 부제는, 시간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마주라 그러죠, 불어로. 이 제목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작품 두 권을 들레즈가 영화 이론을 마치 그 두 개념 자체가 앙리 베르그송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들레즈가 영화 이론과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것은 예도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도가 볼 때는 1, 2권 다 우리나라에 번역됐고, 그죠? 후반, 그러니까 제2권 6장 이후에는 니체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니체의 영향이. 그러니까 네다섯 군데의 1, 2권에 네다섯 군데의 베르그송에 대한 지속이론이라든지 이미지 이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고찰하면서 다양한 수백 편의 영화들을 들레즈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도는 영화를 뭐 잘한다라고 볼 수 없어. 예도의 친구 형님 중에 소르본네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은 정말 영화에 대한 대가입니다. 영화와 음악, 미술, 그림 이런 쪽으로는 대가인데, 예도는 뭐 그런 것보다는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그죠? 어떻게 들레즈가 자기의 철학 사상에서 이런 시네마 이론을 갖고 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고찰하고, 또 이 시간에는 중심적으로 들레즈가 베르그송과, 그죠? 그 다음에 니체의 거짓의 영향이라고 번역됐어. 그러니까 거짓의 힘이겠죠. 이것은 니체가, 예도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인간의 인식은 진실을, 실제를 그대로 볼 수 없고, 언어의 영향은 언제나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은유요, 모든 것이 다 은유라고 하는, 은유와 환유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그마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실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은 거짓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또 우리가 그 진실을 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의 감성과 정서와 또한 우리의 지각과 직관, 그리고 오성과 이성의 그 각각 다른 기능에 따라서 이 세계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상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에서 말하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그런 은유 개념을 넘어서 있어요,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미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거짓의 개념 있죠. 니체가 말하는 거짓의 이 개념은 인식론적 은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인식론적 은유는 또한 항상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식 안에는 상상적인 것이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와 상상이 결합돼서 우리는 그 실제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들레즈 역시도 그 앙리 베르그송의 사물과 기억이라고 하는 1896년도에 나온 그 작품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거기서 나타나는 베르그송의 어떤 그 지각 개념이라든지 이미지 개념이라든지 또 사물과 행위와 감성과 그 다음에 운동, 지속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시네마 이론에 적용시키지만은 어쨌든 이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 안에 베르그송은 니체의 이 거짓의 힘, 그죠?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실제만을 인식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제로서, 은유로서, 이 세계에 대한 상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사물을 지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의 어떤 그런 영향, 힘, 어떤 거짓이 미치는 그러한 인식에 미치는 이 영향을 들레즈는 베르그송의 시간 이미지라 운동 이미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죠? 시간 이미지 안에 베르그송이 이야기했던 현재의 기억으로서의 과거, 시간은 과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과거의 순수 지각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과거도 있지만 현재와 연결해서 그 현재 속에는 언제나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순수 현재는 없는 거죠, 그죠? 이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의 시간성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들레즈의 이론 시간성 안에, 그죠? 시간론 안에다가 니체의 거짓의 영향이라고 하는 생성의 시간성을 집어넣어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오지 않는 그러한 미래의 시간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기의 시네마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네마의 1, 2권 전부 다가 베르그송과 또한 그 니체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의 시간성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서구 영화사와 다양한 영화들의 어떤 그러한 분류를, 그죠? 영화들을 분류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서 각각의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영화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들레즈가 그 시네마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네마는 결국 영화의 역사라든지 그 당시까지의 들레즈가 서구 유럽의 어떤 나타난, 그리고 그 당시까지 만들어진 영화의 역사를 서술한다든지 그 영화가 어떻게 분류된다든지, 사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야. 결국 영화만큼 철학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네마2의 마지막에는 사유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네마5까지, 그러니까 1권에 시네마 1권과 2권의 5장까지는 주로 베르그송에 근거하여, 그죠? 시간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니체의 거짓의 어떤 그 힘 개념을 갖고 와서 거짓이 미치는, 거짓이 인식에 미치는 그 개념을 들고 와서 이제는 베르그송의 현재와 과거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지속으로서의 이 시간과 운동 개념 속에 니체의 그러한 거짓의 힘을 집어넣어서 미래의 시간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그러한 파괴적 시간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베르그송의 이러한 시간성 개념만 알아갖고는 결코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체의 이러한 모든 인식 안에는, 인간의 의식 안에는 이러한 상상적 거짓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그가 모든 인식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1차 자료를 읽히고 있는 1873년에 나온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도 있지만, 그의 전집 곳곳에서 인식은 순수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인식은 은유요, 거기에는 언제나 상상적 거짓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영원 회귀 안에도 언제나 창조적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니체는 항상 이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와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니체가. 그러니까 들레즈의 시네마 이론 안에도 이미 니체의 이러한 사유가 그대로 녹아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안에는 우리가 지각 활동을 통하여 인지하는 그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지각을 통하여 받아들이잖아요, 베르그송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시간 이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게 회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회상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간 이미지가 있고,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 이미지가 있어.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나 또한 우리의 무의식적 작용과 반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르그송도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이것을 멜라니 클라인이나 프로이트와 같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무의식의 개념을 갖고 와서 베르그송이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들레즈는 이런 무의식적 작용까지도 자기의 이러한 영화 이론의 시간성에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또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그 중심에서 현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시간 이미지가 있고, 그죠? 과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시간 이미지가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베르그송의 그 지속 개념, 현재 안에는 언제나 과거의 어떤 그러한 운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지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는 확실히 베르그송의 영향이야. 그런데 베르그송이 시네마 5장 이후부터, 그죠? 6장부터는
거짓의 영향, 거짓이 미치는 그러한 힘, 그러면서 이 두 개의 현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간 이미지와 과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이미지를 안에 니체의 이 거짓의 영향, 거짓이 미치는 인식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니체의 생성의 개념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예도가 마침내 들레즈의 시네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운동 이미지 있죠. 그 운동 이미지는 1권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2권에서 시간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와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니체의 거짓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집어넣어서 마침내 베르구송의 시간 개념을 미래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시간성과 들레즈의 시간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자기의 시간성을 그 앞쪽에서, 그죠? 시간성을 베르구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앞에서 베르구송을 이야기합니다. 생성으로서의 변화로서의 그러한 지속으로서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한다니까. 물론 자기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나갔겠지만 어쨌든 들레즈의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작용하는데 그 안에서 이 미래는 언제나 현재와 과거의 시간 이미지를 해체하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관점으로 해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라니까. 영화 이론, 시네마를 1, 2를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시네마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베르구송의 그 현재와 과거의 시간성, 지속으로서의 그 시간을, 그죠? 니체적인 어떤 그러한 창조적 해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이것이 반복으로서 운동으로서 일어날 때에도 이 현재 속에는 언제나 파괴적 상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과거와 현재 안에는 언제나 파괴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창조적 시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시간 안에는 진실과 거짓, 그 다음에 뭐죠? 진실과 거짓도 구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맞죠? 이것은 이미 니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복합되어서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뒤섞여 있음을 통하여 그 빈 공간. 야, 예도가 소르본느 형님이랑 같이 강좌를 열었던 바깥의 사유라는, 이 바깥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깥,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시간적인 그러한 경험과 그 모든 사유 속에서는 언제나 바깥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유함 안에는 우리가 사유하지 못한 빈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빈 장소에 의하여 전체 시간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나의 과거의 특정 기억은 나의 현재의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그 모든 상상적 기억의 시간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막 배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정신분석학 이론과 베르그송의 그러한 현재와 과거의 기억으로서의 시간성 개념 안에 니체적 생성의 개념, 언제나 우리의 인식은 그 자체로 이미 인간적인, 인간중심적인 은유로서의 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걸 거짓이라고 부른다면 그 거짓은 언제나 새로운 시간성, 우리가 경험해 왔던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 결국은 니체를 가지고 베르그송의 시간성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레즈의 시네마 안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작품에는 니체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은 시네마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르그송을 붙잡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 이 현재와 과거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 이미지는, 그죠? 현재에 이미 개업되어 있는 인간의 상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은유적인 것을 함께 포함하고,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이런 포함이 현재 새로운 창조의 그러한 시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영화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실적 삶도 이미 이런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실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실제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이 실제라는 말에 갈로를 치고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갈로를 치고 실제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왜? 그 실제는 모든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산을 보는데, 같은 나무를 보는데, 같은 땅을 보는데, 그리고 동일한 어떤 강을 보고 동일한 거리를 보는데,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래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래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미지조차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베르그송의 이미지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란 개념은 니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철저히 베르그송의 개념입니다. 이 이마주라고 하는 이 불어는 베르그송이 독일의 관념론과 영국의 실제론을 넘어서기 위하여 고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는 관계가 없이 바깥에 있는 사물은 저기 있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나가면 사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제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 이건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물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감각 직관을 통한 표상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게 뭐야? 이게 관념론이죠. 그런데 베르그송이 사물과 기억이라는 책의 서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미지라는 건 뭐냐? 이미지는 사물보다는 조금 더 관념론 쪽에 있는 것이고, 또한 표상보다는 조금 더 실제론 쪽에 있는 거라 그래. 그러니까 관념론적 표상도 아니고 실제론자들의 사물, 물 자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상보다는 좀 바깥에 나온 개념이고, 실제론자의 사물 개념보다는 조금 관념론 쪽에 가까운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이미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도가 이미 들레즈 강좌에서도 한두 차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우주는 뭔가 하면은 이 사물이 나타나는 그 이미지의 총체라 그래. 그러니까 이미지는 우리 인간과 관계해서가 아니라 사물에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미지는 인간에게는 신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물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지로서 나타나요. 그러나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이미지는 뭔가 하면은 조금 더 특권적인 거라 그래요. 그 이미지는 자유 변형을 통하여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미지는 결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정태적으로 딱 붙잡아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언제나 인간과 마주쳤을 때, 신체와 마주쳤을 때 지각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각은 그 지각은 신체를 통하여 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죠? 이 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체와 마주쳤을 때 그 사물은 어느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는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럼 감성이나 우리의 정서는 뭐냐? 우리의 정념은 뭐냐? 바로 이 이미지를 내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미지는 오히려 인식 밖에 있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내향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하여 그 이미지는 반복되게 되어 있고 그 이미지는 보존되게 되어 있고 모든 현재의 이미지 속에는 이미 있었던 이미지의 어떤 모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딱 잘라서 한순간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세계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베르그송의 이런 이론들이 이제 들레즈한테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라는 게 뭐예요? 이미지의 창조죠. 영화는 첫 번째 사진술에 의해서 그리고 회화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탁월한 거는 이러한 정지된 그러한 그림에다가 시간을 부여해서 운동을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성을 통하여 가상의 삶을, 인간의 가상의 삶을 비일상적이고 그러고 비경험적인 그러한 창조적 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는 그죠? 발터 베냐민이 영화를 뭐 대중산업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미학에서 인정하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것으로 이야기했다면 들레즈는 완전 거기서 더 나가서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많죠. 더 나가서 이 영화야말로 철학적 사유와 가장 가까운 것이요, 인간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장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 경험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인간의 시간을, 여러분들 그 박하사탕이라든지 우리나라 영화에도 시간을 다룬 영화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의 잠재의식의 기억들을 미리 비춰주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현실을 막 이야기하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특정한 트라우마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 시간 배치에 따라서 그 상상적 활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 인간의 인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순서대로 결코 순서대로 그렇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인간의 기억은 나의 개인의 삶과 나의 개인의 경험과 나의 개인의 그러한 역사에 따라서, 그죠? 특정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신분석학의 시간성이 이미 가르쳐 줬던 거예요. 충동의 이미지. 그래서 들레즈가 1권에서 주로 운동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베르그송의 이러한 개념들, 기억과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개념, 사물과 지각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인간의 행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러한 지각과 인간의 정서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운동 이미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화는 여기에 요 자리에 위치하고,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뭐 영화를 그 중에서 제가 뭐 다 본 게 있어야지 영화 이야기를 해주지. 여러분들이 읽어봐. 영화 전문가들은, 저는 철학자니까 철학 엑기스만 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들레즈의 책을 한 줄도 못 넘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왜? 관념론의 역사를 아나, 실제론을 아나, 그 뭐 나오는 개념들이 이미 갑자기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나의 뭐 신체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물에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 다가 함께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이 이 예도가 지금 산책하잖아. 그러면 예도가 지금 산을 배경으로 산책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배경으로 예도가 서 있는 거랑 도시의 건물 앞에 서 있는 거랑 이미지가 같아요, 여러분. 사물의 멀리 있는 이미지와 가까이 있는 이미지가 인간의 신체와 만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베르그송의 사유 안에도 어떤 포스트 모던적 사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과 지각과 그 다음에 이미지는 함께 뇌와 관계를 맺어서, 그죠?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약동해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물은 이미지로만 있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도 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철학이 아니지,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케르가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죠? 예도가 얼마 전에 시간과 이야기라는 강좌를 열었죠. 우리의 삶의 경험의 시간은 뭐죠? 픽션과 그 다음에 리얼리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의 시간은 언제나 이미 실제를 변형시켜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은 역사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백날 따져봐야 그 인간은 지경험으로 그걸 기억 속에 갖고 있다니까. 그게 시간이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들레즈의 사유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미지와, 그죠? 현재의 시간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뭐죠?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과거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에는 언제나
거짓,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지만은 나의 상상적인 거짓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간 이미지예요. 그것은 맞죠. 근데 그것은 왜곡되고 굴절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밖에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가상의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난무하고 영화를 통하여 현실을 재해석하는 자들도 많듯이 많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니체의 그러한 니체가 들레지의 시네마2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뭐죠? 베르그송의 과거와 현재 속의 과거의 지속으로서의 그러한 지각 개념을 변형시키는 창조적 시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현재와만 관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언제나 우리 자신의 파괴적 거짓을 집어넣어서 그 현재와 과거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는 오고 있는 것이다. 그 미래의 시간성을 지배하는 게 바로 현재와 과거를 파괴해서 언제나 새로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들레즈의 미래의 시간성과 관계되어 있었다.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시네마에 나타나는 철학의 그 들레즈의 시간성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죠? 이 베르그송의 이러한 변화하는 이미지 이론, 운동하는 이미지 이론, 이런 것들이 영화와 직결될 수 있었고, 그죠? 그 이미지는 또한 우리가 현실 세계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영화, 소설, 이러면 뭐예요? 벌써 거짓이 들어가 있다. 꾸며낸 거다. 이 꾸며내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들레즈가 거기서 꾸며대기, 패블리케이션이라고 그죠? 파블리카숑이라고 하는 그 꾸며대기를 5장 이후에서 한다니까, 실제. 꾸며대는 거. 우리는 그럼 뭐 꾸며대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체는 이미 우리의 인식 안에는 이러한 꾸며대기, 거짓의 영향이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꾸며대기는 나쁜 게 아니라 언제나 현재 중심의 시간 이미지와 과거 중심의 시간 이미지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생성의 문법이요, 영화의 존재론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역동적 힘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미지의 그러한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점에서 이 들레즈의 시네마논에도 니체는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르그송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베르그송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베르그송의 중요한 이미지론을 다 갖고 가면서도 그 이미지론에다가 미래의 창조적 생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시간성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사유로 보면은 뭐야? 영화는 언제나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카메라를 통하여, 카메라는 언제나 0점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들레즈한테서도. 카메라의 눈은 이 세계를, 기계를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는 0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인간의 눈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위에서 밑을 볼 수가 있잖아. 이 영화의 카메라는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작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건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창조의 그런 눈으로서 관점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밝히는 그러한 영화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눈을 통하여 이미지의 세계는 시간성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 시간성은 영화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펼치는 또 다른 창조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서 영화 역시도 예술 작품과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영화는, 영화의 이러한 철학은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영화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상상적 사유, 그러니까 바깥의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현실계의 모든 것을 특정한 각도에서 잡아줌으로써 이 실제 세계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인간의 교육과, 그죠?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인간의 그러한 예술과 정치와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통한 교훈과, 여러분 북극의 곰 보셨죠? 엄청난,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이미지는 결코 연대기 순으로 1998년도 이 69년도에 태어나서 예도가 초등학교를 어디 다니고 어디에서 뭘 했고, 중학교 때 뭘 했고, 고등학교 때 뭘 했고, 대학교 때 뭘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서 뭘 했고, 몇 살에 뭐 했고, 이런 크라니컬하게 연대기 순서적으로 크로놀로지컬하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시간이 운동 이미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야. 시간 이미지는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죽박죽의 순서만 있는 게 아니야. 혼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 공간은 카메라의 영점이 새로 창조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화는 언제나 인간의 사유하는 것을, 사유되는 특정한 지점에서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거기에서 또 다른 바깥의 사유를 안으로 끄집어 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기계를 옛날에는 몰라. 옛날에,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 영화가 무슨 예술성이 있나 그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영화와 그 회화는 다른 관점에서 서로 중요하지. 근데 오늘날은, 그죠? 오늘날은 이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존재 방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예도의 강좌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화를, 그죠? 영화를 이미 이거 죄송합니다. 가래가 들고 기침이 조금 나와서 그래서 영화를 엄청 많이 보고 하루에 그 영화의 시간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영화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기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고, 그죠? 이미지의 각인을 통하여 나의 삶의 이러한 시간성을 또 재해석함으로써, 그죠? 나의 상상력 안에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오고, 이러한 이미지의 연쇄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이미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그 정도의 성숙한 인간은 되겠지만 그 0점으로 시작하는 그 영화의 눈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매일 진선미를 창조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고 또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영위해 나가는 데에 이 여러분들의 눈도 이러한 영화를 만드는 자의 상상력과 같이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겠죠. 예도가 언젠가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들레즈의 사유로 인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좌는 들레즈의 시네마에서 두 철학자 베르그송과 니체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들레즈의 영화 철학을 설명하는 시간성 안에서 작동하고, 사실은 차이와 반복 뒤쪽 부분에서도 니체의 시간성과 베르그송, 그 반복의 시간성을 또 설명하거든. 그 부분을 또 함께 연관해서도 또 사유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네마가 어떤 방식으로 크게 두 철학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리고 그의 영화 이론에서 어떻게 들레즈가 이 두 철학자를 말하면서 자기의 영화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지, 예도의 오늘 강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